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원석 교수님 지도 아래 한미약품과 협력하여 이중처분 모형을 활용한 의약품 재분류 정책 효과 분석 연구를 발표할 안유정 최정현입니다. 금일 발표는 저희 연구 배경과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및 연구 방법론, 그리고 분석 결과와 결론을 말씀드린 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연구 주제는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의약품의 두 가지 분류인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부작용이나 오남용 오류로 인해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의약품이고, 일반 의약품은 처방 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전문 약의 예시로는 주사제나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고, 일반 약에는 소화제, 감기약, 비타민 등 자가치료가 가능한 약이 있습니다. 의약품 재분류는 2013년 3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재분류 작업이었고, 총 504개 품목 중에서 전체 의약품의 1.3%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문약으로 전환된 대표 품목으로는 어린이 키미테 패치, 우르사정 200mg 등이 있으며, 일반 약으로 전환된 품목에는 속쓰림에 쓰이는 잔탁정이나 무좀 치료제 등이 있었습니다. 재분류는 최초 허가 이후에 오랜 사용 경험과 부작용 등을 토대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학 선진국의 분류 현황 등을 참고해서 국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도록 재검토해 분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2차 재분류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재분류 정책 관련 공청회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재분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한다면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급여 재평가 제도처럼 건강보험 급여 관련 재정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약으로의 전환이 복약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일반 약으로의 전환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재분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약업계의 니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의학 선진국에서는 일반 약품으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약들이 국내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 의학 선진국에서는 일반 약, 전문 약 전담 조직이 따로 있어서 각 조직의 주도하에 이러한 재분류가 상시 진행되는 반면, 한국에는 식약처에 별도로 전담 부서가 없어서 재분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분류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상시 재분류 체계 효과로는 의료비용 감소,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일반 의약품 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비처방약 전환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 4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분류 정책을 통한 일반 의약품 확대는 효과적일 수 있고, 이는 셀프 메디케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화, 의료비 증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대되고 일반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일반 의약품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재분류가 시행되었을 때 어떤 품목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PPI제는 역류성 식도염 약이고,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쓰입니다. 또 지방 흡수 억제제인 올리스타트가 이미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이라는 치료제는 누적 처방액이 3천억 원이 넘는데, 이 역시 PPI 제제입니다. 전면 재분류는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사는 2차 재분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연 이런 의약품 분류 변경이 정말로 우리 매출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발견된 일반 약의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 시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사약을 선택할 주체가 일반 의사에서 약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 경향의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전문약이 일반 약으로 전환될 경우에 보험 급여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약의 실제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제품 재정비를 통해 시장 경쟁 구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처분법을 통해 의약품의 주간 매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10년치 처방력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분류 후보군 중에서 전환 품목과 비전환 품목을 각각 매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2012년도의 실제 재분류 결과와 밑에 보시면 관광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에 여기에서 쓰이는 주성분 코드를 매핑할 수 있는 의약품 코드 매핑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분석에 쓰인 최종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보시면 저희 분석 단위는 드럭 위크 패널인데 보시면 약 주성분별로 주별 집계에서 10년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행에서 2008년도의 마지막 행에 그 아세브로필린이라는 진해 거담제가 주성분이 얼마인지, 처방 빈도가, 가격, 총 처방량, 제조사 수, 의약품 연식 등이 얼마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데이터 프레임의 총 관측치 수는 드럭 위클 레벨로 195,114행이며 개별 품목 단위가 아닌 성분 단위로 22개의 성분이 전문약으로 전환되었고 30개의 성분이 일반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 10년치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주별 매출액은 약 21만 5천 원이며 평균 주별 처방 빈도는 88건입니다. 가격이나 총 처방량을 예를 들자면 그 알약 1정에 1,384원이고 한 주에 평균 29정 처방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작을 수가 있는데 저희 환자 표본 데이터 자체가 전체 데이터 중에 3% 샘플링된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의 단위가 약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선 약별로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평균과 중앙값 차이가 많이 된 것으로 봐 그 분포가 스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주요 종속 변수의 로그 변환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로그 변환에서 정기 분포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구에 이중차분법을 활용했습니다. 이중차분법이란 의약품 정책이라는 특정 사건의 영향을 받은 처치 그룹과 그렇지 않은 통제 그룹의 통제 그룹을 비교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인과 방법론입니다. 집단 간의 내재적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제거해서 순수한 정책 효과만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회계식에서 그 트리트먼트 애프터 인터랙션 텀의 코이피션트인 베타3가 재분류의 정책 효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종속 변수 Y는 로그 매출입니다. 처치 여부의 경우 비전환 품목일 때 0, 변환 품목일 때 1인 바이너리 변수입니다. 애프터의 경우 정책 시행 0은 정책 시행 이전을 1은 정책 시행 이후를 의미합니다. 통제 변수에는 처방 빈도, 로그 처방 빈도, 로그 가격, 로그 총 처방량, 그리고 의약품 연식과 제조사 수를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주성분 코드와 처방 연도, 처방 주차를 고정 효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형 원우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석 결과부터 발표 이어갈 최종현입니다. 분석 결과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모델링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시면은 오른쪽에 정책 효과, 집단 간의 내재적 차이, 시간에 의해 발생한 차이 있다는 것만 봐주시고요. 네, 저희 분석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로그 매출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맨 위에 트리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코이피션트 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간 내재적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간에 의해 발생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음영 표시되어 있는 트리트먼트 곱하기 애프터라고 되는 부분이 저희가 관심 있는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저희 매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통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 빈도, 가격 처방량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같은 형태로 로그를 씌워서 통제했고요. 약품 연식과 경쟁사 수 역시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으로 분류가 변경된 의약품은 그렇지 않은 의약품에 비해서 약 2.6% 매출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2.6%면은 아까 안일정 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재분류, 분류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간 166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매출은 처방 빈도랑 가격, 처방량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매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이 매출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요. 처방 빈도는 마이너스 10.3%로 하락했고요. 가격은 3.5% 증가하고 처방량은 4.8%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매출이 2.6%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사실요. 여기 처치 그룹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바뀌는 그룹이 있고요. 전문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그룹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의 방향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전문으로 바뀌는 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매출액과 총 처방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말이고요. 처방 빈도는 10.2% 하락, 가격은 9.9% 상승했습니다. 전문에서 일반으로 바뀐 약은요. 처방 빈도는 9.5% 하락하고 가격은 4.9% 하락하고 총 처방량이 8% 상승해서 매출이 4.9% 상승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해 봤는데요. 전환된 약 전체를 봤을 때는 매출이 상승하고 처방 빈도는 하락, 가격과 총 처방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서 전문으로 바뀐 약 같은 경우엔 처방 빈도는 하락하고 가격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에서 일반으로 바뀐 약은 매출액은 증가하고 처방 빈도와 가격은 하락하고 총 처방량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 제약업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재미있는 상상들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아까 안유정 의원께서 발표를 해주셨다시피 어떤 환자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약품은 원래 부작용 등의 이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 처방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처방 빈도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함에도 매출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판매량이 떨어진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 정책이 이제 시행된다고 2차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약 중에 어떤 약이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미리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전문 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요, 의약품의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 처방을 하게 될 때 환자의 부작용을 잘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처방 빈도는 조금 줄이고 대신에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처방하는 패턴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미리 안전재고를 확보해 놓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더레이팅 이펙트에 대한 분석인데 여기서 모더레이터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특정 조건, 환경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더레이터를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 좀 결과가 재밌게 나왔던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매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 주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의 수, 즉 경쟁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석식은 이제 아래에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베타3랑 베타7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트리트먼트 곱하기 애프터라는 항이 정책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모더레이터가 붙어있는 항과 붙어있지 않은 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터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뭐 상급종합병원을 예로 들면 상급종합병원 이외에서 발생한 매출의 정책 효과는 베타3에 담겨지게 되고요. 모더레이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책 효과겠죠? 그러면 베타7에 담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정의는 중증 질환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는데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질병군,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은 병원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료 권역이 넓어야 하고요. 소요 병상수, 그러니까 병원의 규모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교육을 맡을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신 대학병원을 상상하시면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가장 최상위 병원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책 효과 분석해봤습니다.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제 코에피션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베타3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베타7에 해당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모든 매출이 상급종합병원 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매출이 2.9% 상승하고 처방 빈도가 13.9% 하락합니다. 그 약품 단가가 2.2% 상승하고 처방량이 2.4% 상승합니다.
그런데 모든 매출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매출은 오히려 하락하고요. 처방빈도는 오히려 4.8% 상승합니다. 약품 단가는 상급병원 쪽은 2위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고요. 처방량은 기존 2.4%에서 17.3%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경쟁사 수에 따른 정책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사 수가 해석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베타7이 0인 경우, 경쟁사 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실 이 부분은 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최소 하나 이상은 존재하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 매출은 4.4% 상승하고 처방빈도는 12.9% 하락합니다. 처방량은 5.2%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사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 베타7에 적혀있는 코에피션트를 이제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추가될 때마다 매출은 기존 4.4% 상승하는 거에서 0.21%포인트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처방 빈도는 마이너스 12.9% 기존 하락하는 방향에서 경쟁사 수 하나당 0.32%포인트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약품 단가 같은 경우에 경쟁사 수 하나당 0.54%포인트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처방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서서 이제 자세한 수치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개념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의 분류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매출 및 매출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변화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환 분목에 된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처방 빈도가 감소하고 하는 등의 패턴이 있었죠. 그리고 분류의 방향에 따라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이 되면 처방 빈도 감소, 가격 증가 효과가 있었고 일반 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매출액 증가, 처방 빈도 감소, 가격 감소, 총처방액 증가 등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해당 정책에 의한 효과가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 품목의 매출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하게 되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처방빈도 오히려 증가하고 처방량은 더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쟁 환경에 따라서도 해당 정책에 의한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많을수록 매출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면 이렇게 내린 결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시사점으로 담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약업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저희의 분석 결과를 인사이트 혹은 전략의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A약품은 판매량의 증가가 예상되니 안전재고를 미리 확보하자 라던가 우리 회사의 B약품은 상급종합병원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 처방량이 타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겠군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수립자 입장에서는요. 1차 재분류의 효과성 검증 및 2차 재분류 정책의 시행 여부, 개선점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재분류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처방 패턴이 변화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모든 경쟁 환경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보완점 및 발전 과제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미처 진행해보지 못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칭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터치그룹과 대조그룹이 서로 동질한 어떤 특성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짝지어서 분석을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그룹 간의 동질성이 강화되다 보니 더 섬세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쉽게도 진행을 못 해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속 변수도 활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매출을 위주로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약품에 있어서 부작용의 빈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국가기관에다가 부작용에 관련된 보고를 데이터를 요청을 해봤는데 되게 어렵고 까다롭더라고요. 받기가. 처음에 한번 받아봤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었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수정해서 신청을 했더니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이제 1월 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 다양한 조건에서 모더레이팅 이펙트를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해본 것도 있고 못 해본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과 비서울은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혹은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진 않을까? 혹은 진료 과목과 상병 코드, 그러니까 약의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